경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영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시대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AI 도구를 매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커졌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보 보안 전문가이자 보안 이야기 대표이신 최재영 전문가를 모시고 AI 시대에 왜 보안이 중요한지, 또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 중심의 보안 문화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경기TV 시청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경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이렇게 분포에 와 있습니다.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PD님하고 같이 재미난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멀리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최재영 대표님은 오랜 기간 동안 정보 보호 현장에서 활동해온 보안 전문가입니다. 정보 보안 실무, 시소 역할, 조직 보안 문화,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과제에 대한 현장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저서 시소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보 보안 실무를 통해 보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보 보안 현장에서 바라본 보안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정보 보안 분야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건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처음부터 정보 보안을 하려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1989년 철강공장에서 전산실 프로그래머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여러 가지 현장에 조업 철강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 파트를 하다가 네트워크 기획 구축 운영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를 우리가 담당하다 보니까 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면 편리해지지만 동시에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제가 생각했던 거고요. 이후 포스코그룹의 정보보호 기획,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정보보호 수준 진단, 보안 시스템 구축과 운영, 보안관제 등 업무를 경험하면서 정보라는 것이 단순히 시스템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과 사람,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보 보안을 바라보게 된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정보 관련 분야에서 큰 기업에서 일도 하시고 그렇게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보안은 우리가 경비라든가 CCTV 위주로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이것들이 주로 시스템의 경계를 지키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시스템이 접속되다 보니까 방화벽이라든가 백신을 설치하고 외부 침입을 막으면 된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계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든가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 또한 재택근무, 그 다음에 협력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생성형, 요즘 AI가 상당히 많이 발달됐는데 딥페이크라든가 피싱 이런 걸로 해서 영역이 점차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PD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막아야 하는 건지 그렇게 궁금해지고 또 어떻게 신뢰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접근을 허용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어제도 서강대 대학교에서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됐다는 뉴스 보도가 있잖아요. 저도 접해봤습니다. 이렇듯 보안 중심의 기술에서 사람과 데이터 그리고 리스크 관리로
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단계부터 지금은 아주 AI 시대에 맞는 그런 정보 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대표님께서는 보안은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다.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부모님들이 이제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간섭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딱 봤을 때는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을 제가 경험하면서 통제로만 접근하면은 보안을 귀찮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 말라, 접속하지 말라, 설치하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보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고요. 네. 또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신뢰고 내가 위탁을 줬는데 그 정보를 잘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직원에게까지 시스템 업무 권한을 주는 것도 신뢰입니다. 너무 과도한 정보를 줬을 때는 이 정보들을 또 유출할 수 있는 네. 문제도 생기고 따라서 그 보안은 모든 것을 막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권한을 주고 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그 보안의 첫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안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피디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안은 신뢰이고 신뢰는 조직의 생존이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AI는 편리한 도구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또 도구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제 AI 시대의 보안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AI 시대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요즘 AI 도구를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AI 시대의 정보 보안은 왜 더 중요해졌을까요? 요즘 그 남녀노소를 떠나서 챗GPT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도 12월부터는 모두의 국민의 AI 도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점차 이것들이 학교라든가 일상생활에서도 하고 피디님도 실제적으로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AI가 정보의 생산과 이동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놨다는 것이 있고 예전에는 사람이 자료를 하나씩 복사하고 또 분석해야 했지만 이제는 문서 수백 개를 AI에 입력하고 몇 초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처럼 AI가 활용되면서 모든 것을 몇 초, 몇 분이면 이미지 생성은 물론 글 작성, 요즘 작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자책. 네네, 아주 대세죠. 네. 그죠? 그리고 파워포인트, 저도 이번에 대학원 들어갔는데 이제 논문을 쓰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논문이라든가 각종 심층 자료들도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정보가 좋다는 거, 오픈되어 있으니까 너도 나도 사용하는데 그런 활동으로 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피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예전에 가짜 메이저인가 송금 사기, 네네. 은행 검찰청입니다 해갖고 입금시키게끔 네. 우회적으로 하는 거라든가 또 딥페이크 얼굴 이미지를 남의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가공한다든가 그 다음에 목소리를 변조해서 마치 그 사람인 척 이렇게 해갖고 그 교란 근거 없는 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갖고 요즘은 정보가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 정보라든가 또한 계약서, 설계도, 소스코드, 인사 자료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AI 시대에서 공격도 빨라지면서 유출도 빨라졌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5건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네. 쿠팡이라든가 롯데카드, KT, SKT 막 소위 메이저 예, 회사들이 관리를 이런 못해서. 회사들이 관리 실수라든가 관리 부족으로 위험에 처했는데 이로 인해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게 AI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그 AI 시대의 보안은 AI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어떤 AI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을 만들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AI에 또 전부 맡겨서는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네. AI 도구를 사용할 때 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랄까요? 네. 그런 게 무엇이 있을지. 첫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메일이지 않습니까? 이메일. 예, 예. 이메일을 외부 사람에게 보내도 되는가? 예. 또 안 된다면 외부 AI 서비스에 그대로 입력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AI라는 거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에다가 어떤 정보를 줌으로써 허락도 안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AI의 답을 무조건 믿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AI는 매우 유용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흔하게 보면 우리가 AI만 너무 믿다 보니까 잘못된 오답을 내놓는 경우도 많고요. 세 번째는 계정과 권한입니다. 요즘 구글이라든가 뭐 네이버, 카카오톡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챗GPT라든가 AI 도구에 접속하지 않습니까? 결국 AI 시대에도 기밀정보 관리, 개인정보 보호, 계정 관리, 결과 검증이라는 그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본 원칙 하에서 네,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네. 또 보안 위험을 줄이려면 네네, 또 개인 혹은 조직들이 네네, 또 어떤 또 나름의 그 기준을 또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저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입력하는가, 둘째는 어디에 입력하는가, 셋째는 결과를 누가 검증하는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책임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AI의 사용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공개된 정보, 내부 정보, 기밀 정보 등을 분류해서 또 이들에 따른 데이터 등급이 A, B, C 대로 사용 가능한 AI 환경을 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한 공용정보, 또 비밀번호, 회사 기밀 정보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무분별한 그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네. 어쨌든 그 최대한 정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네, 조심을 네,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군요. 네. 그러면 또 AI 시대에 결국 그 가장 중요한 보안 기술은 네, 결국은 또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판단하기 위한 어떤 뭐 기준, 판단력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피디님이 말씀하실 때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편리해도 네.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 메일이 정상인지, 이 파일을 믿어도 되는지, 이 사람에게 이 권한을 정말 줘도 되는 건지, AI가 만든 이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지, 네. 이런 관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그 중요한 시점에서 사람은 AI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결과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AI 시대에도 결국은 사람이다, 그죠? 네. 예. 결국 보안은 네네. 회사 서버 안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내 휴대폰, 내 개인 정보, 내 가족의 안전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다른 좀 더 깊게 해서 들어가면 개인정보 유출과 이제 보안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정보 보안 사고는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기술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은 시스템을 고치거나 도입되지만 그 사고를 만든 조직의 습관과 문화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사고들 보면은 시소라든가 그 다음에 CEO들이 나와서 사과만 했지.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어떠한 결과는 두리뭉실하게 후속 조치, 후속 조치가 소위 단디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결국에는 시스템으로만 그 솔루션만 구축해놓고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그 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퇴사했으면은 그 계정을 삭제한다든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또한 한 사람에게 지금은 아웃소싱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들을 한 사람에게 권한을 막대하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두고 또 패치도 미루고 그 다음에 정보를 무시하는 작은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작은 문제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안전하다 하면서도 그게 네. 사고가 나잖아요. 네. 사실 그 안전하다는 기준은 내 관점이 아니고 말씀대로 네. 철저하게 한 번씩 점검하고 네. 그런 기준들 네. 정확하게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서버 문제라든지 또 네. 퇴사한 직원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데 네. 어쨌거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보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몰랐으면 무능이고 네. 알았으면 또 공범이다 이런 강한 문장이 또 있어요. 예. 이 문장에서 주는 핵심이 그걸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 그 PD님이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이 표현이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예. 그러나 제가 이 문장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처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벌과 책임. 예. 네. 이게 결국적으로 위험을 몰랐다면 조직의 탐지와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물어봐야 하고요. 네.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다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일정, 책임 문제 때문에 방치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담당자가 몰랐다는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알고 있었는지, 언제 알았는지, 왜 조치하지 않았는지, 경영진과 CISO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고 나야 되지 않지만 났다면 말씀대로 결과를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짚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런 것도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들이 그 언론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어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론은 아는데 실무 현장에서 겪어보지도 않다 보니까 이것을 확산을 막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데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걸 마치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성급하게 책임자를 찾거나 사고를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 침해 경로를 차단하고 증거를 보존하면서 유출 범위라든가 다음에 사고가 또 났을 때 또 반복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들의 대상이라든가 시점과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피디님이 정보 유출이 됐는데 어떤 이 정보가 유출돼 갖고 어떤 결과가 파급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빠른 신속한 파악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적 신고 통지 의무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정보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키사라든가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청, 뭐 개인정보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에 반드시 사고 즉시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화 및 몇 시간 안에 조직의 신뢰를 결정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개인정보 보호는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뭐 당연히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꼭 지켜야 될 어떤 보안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메일을 들어가든가 어떤 인터넷을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네. 똑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앞전에 비밀번호를 재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중인증, 2단계 인증이 있거든요. 네네. 비밀번호 외에 생체, 지문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처 불분명한 링크를 누르지 않는 거, 네. 그 다음에 운영체제와 백신 업데이트, 또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은 한 번쯤은 의심해야 한다. 네. 그리고 보안의 상당 부분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체험할 수 있는 습관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가슴에 좀 찔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습관에서 네. 우리 보안을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네. 예. 자, 그러면 또 스마트폰 하나가 정말 내 삶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고 휴대폰 또 사용해서 가장 또 조심해야 될 보안 행동 또 이런 부분도 조금 있으면 알려주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노트북이라든가 PC에 많이 이렇게 저장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이 스마트폰도 똑같은 저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진이라든가 금융거래, 인증서, 연락처, 이메일, 또 메신저라든가 위치 정보까지 다 들어오게 돼 있는 내 삶의 디지털 금고하고 같습니다. 삶의 디지털 금고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문자나 메신저 링크를 통해서 무심코 누르는 행동,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웹 설치, 또 과도한 웹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잃어버리는 것보다 스마트폰의 안에 내 정보를 빼앗기는 것이 더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보안은 담당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조직 안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시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소의 역할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 건데요. 시소, CISO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네 타는 시소가 아니라 영어로 시소가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라고 영어로 해놨습니다.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회사에는 대표이사를 CEO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CEO,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를 시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단순한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시소는 그거는 담당자가 할 일이고 책임자는 그에 마땅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업 전략이라든가 데이터, 법규, 기술, 인력, 예산, 공급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먼저 어떤 것을 해결할 것인지 결정하고 경영진에게 대표이사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대로 대표님은 시소는 기술자가 아니다. 네. 네. 조직의 위험을 관리하는 네. 책임자고 경영자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죠? 이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쉽게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보안 문제는 끝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취약점도 수없이 많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우리가 흔하다 보면 어제 일어났던 일이 다른 데서 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예. 그런 모든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시소는 기술적인 위험을 경영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냥 어려운 용어를 씀으로써 또 이것들을 보안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데도 그런 용어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취약점이 있는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방치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거래처가 끊길 수가 있는 거고 네. 내 고객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들 고객에 의해서 매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걸 해결하면 얼마나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시소 책임자로서의 네. 막강한 의무와 네. 또 역할을 또 요구를 네. 하시는군요. 네. 또 보안 담당자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뭐 자산은 기술일까요? 경험일까요? 아니면 혹은 어떤 책임감? 뭐 어떤 걸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이 셋 다가 다 필요합니다. 예. 다만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핵심 책임감이 책임감. 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기술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책만 읽어서는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것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태도가 결국 좋은 전문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책임감은 시소뿐만 아니고 권한만 누리고 혜택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네. 그런 일상의 문제도 좀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 보안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는 이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조직 안에서 무관심을 줄이려면 또 어떤 문화가 또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보안이라는 게 어떤 특정 그 부서, IT 부서라든가 보안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들의 이야기다. 예. 그런데 이것들이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자 관점, 내 자신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직원이 이상한 메일을 발견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고 실수했을 때 이걸 숨기기보다는 또 즉시 그 보안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사회 문화가 있는데 실수라면은 책임을 묻습니다. 무조건.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또 그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감추는 역할을 많이 했고 그 처벌하는 문화보다는 실수를 빨리 발견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강한 보안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실패를 기록하지 않는 조직은 같은 사고를 또 반복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예. 보안 사고 이후에 그 조직은 또 무엇을 또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사고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소는 기술적인 위험을 경영의 언어로 번역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들이 누가 잘못했는지에서 멈추지 말고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 프로세스, 기술, 정책, 권한,
교육, 관리 감독 등 모두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록해야 하고요. 네. 그 실패를 기록하면 조직의 자산이 되겠지만은 감추면 다음 사고의 씨앗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록과 감춤을 비교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자, 우리가 조직 안에서 일상에서 보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엔 이제 실무자 혹은 중소기업, 지역사회를 위한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이버 침해 사고 비중이 좀 높다는 점이 또 자료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중소기업이 특히 보안에 취약한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고 조직과 예산. 네. 여러 가지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중소기업은 소규모다 보니까 이런 그 시소라든가 아까 실무진에 몇 억씩 주면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장 우리가 매출이라든가 내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요. 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고 사고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고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네.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것이다. 예, 발생을 안 할 것이다. 유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지만 공공망으로 연결된 시대는 AI가 발전된 이 시대는 작은 기업의 한 곳의 취약점이 대기업에 우리가 협력업체가 대기업 소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도 거기에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연결되면 큰 사고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보안은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공급망의 보안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결국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네. 작은 기업이나 단체가 안고 있는 좀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런 단체나 조직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보안 조치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도 그렇지만 상당히 예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싸면 다 좋다.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솔루션부터 구입하지 말고요.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기업이 어떤 정보 유출이 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구별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 정보와 시스템을 확인하고요. 사용자 계정과 권한을 정리하고 아까 앞전에 얘기했듯이 퇴사자 계정 이것들을 삭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 보안 권한을 허용하고 적용하고 패치와 백업을 제대로 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PC에서도 백업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복원을 해보는 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백업이 됐는지 복구했을 때 완전한 복구가 됐는지 복구 테스트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은 많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것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알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조치 방안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 우선 큰 장벽을 세워서 당장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부터 우리가 회사 내에서 정리하고 또 찾아보는 또 그런 과제가 있군요. 자, 그러면 또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정보 보안 분야에 많이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을 먼저? 우리 대학생들이라든가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정보 보안하면은 해킹을
방지하는 이 기술만 너무 의존합니다. 이게 화려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 임금도 많이 주지만은 또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해킹 기술만 우리가 배우지 말고요. 우리가 기본을 실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라든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같은 IT 기본기를 먼저 이해하고 또 익혀야 합니다. 또 그 위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했던 것이 보안관제라든가 취약점 분석, 개인정보 보호, 보안 컨설팅, 클라우드 보안, 거버넌스 등 참 용어가 참 예. 좀 어렵게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보 보안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이나 그 여러 가지 그 남의 얘기만 듣고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이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격증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정보 보안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안 문제도 해결하고 또 개인의 역량도 네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또 그럼 뭐 실무자에게는 또 어떤 태도와 역량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그 자기 담당 업무만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래머로 시작해갖고 IT 전반이라든가 보안 관제까지 여러 두 영역을 해서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한 분야만 또 훈련을 시키고 그의 전문성만 기르게 하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숲을 그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보안 관제 담당자라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만 보고 또 네트워크 담당자라면 네트워크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가 조직, 사람, 정책, 법률, 예산까지 연결해서 보는 그 다양한 시야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CIS의 시선이라고 책에도 예. 써놨듯이 그러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CISO의 시선이라 예. 예. 시선 사실 중요하죠. 같이 네. 마주보는 시선도 네. 있고 같은 방향을 보는 시선도 네. 있고 예. 아주 좋은 말씀, 멋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또 이제 지역 사회와 대학 네. 또 기업이 함께하는 뭐 산학연 네트워킹이 네. 보안 문화 확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저도 이 산업 기업과 또 학교, 연구소 이런 그 일종의 이것들을 묶어서 산학연이라 그러는데요. 네네. 대학에는 연구와 인재가 있습니다. 예. 기업에는 기술과 현장이 있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에는 정책과 지원 수단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각자가 따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정책은 만들어지지만 이거를 각각 여러 공공기관이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대학이라든가 이들이 연구하는 것들이 기업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것들이 기업의 경험이 교육으로 돌아가고 정부와 지자체의 일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서 예, 아래로부터 위로 잘 성장하는 그런 보안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보안 이야기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보안 이야기는 어떤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예, 보안 이야기를 영어로 하면 시큐리티 스토리라고 그러는데요. 네. 스토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보안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게 생각했고 예. 또 보안은 아까 피디님 말씀에 남의 인명만 치부하는 게 네네네.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오랜 기간 현장을 경험하면서 좋은 기술과 전문가가 많은데도 경험과 지식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실패 경험은 조직 내부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또한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떠난 뒤 보안 이야기 커뮤니티를 저는 조직했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안이 어떤 것이라는가 이야기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안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네네. 지금 한 3,200명 정도가 오. 커뮤니티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보안의 실패를 누군가의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는 또 한 사람의 실패가 다른 조직의 사고를 예방하는 지식이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사고는 뭐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가능하면 예방하는 게 좋고 또 네. 사고가 발생했다면 네. 빠른 조치,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대표님께서 꿈꾸는 미래 보안 문화는 뭐 어떤 모습이 꿈꾸고 계십니까? 네, 저는 크게 뭐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은 뭐든지 보안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네, 두려움을 제거하자. 예. 그리고 모르면은 우리가 물어보고 질문하고. 예. 네. 문제가 생기면은 숨기지 않고 또 경험이 있으면 나누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산학연이라고 그랬는데 정부나 기업, 대학, 보안기업 또 전문가, 국민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은 결국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결국 보안이가 지향하는 것도 바로 함께 이룬 성공, 네. 석세스 스토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느 분야든 이렇게 문화가 됐든 예술이 됐든 뭐 경제, 지역, 사회든 그런 생태계를 잘 구축해서 아래로부터 잘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렇게 숲을 잘 이루듯이 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AI 시대의 보안 전문가는 또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까지 또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요즘은 1인 기업도 많고 네. 벤처 기업도 많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경영자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경영자다. 네. 책임을 지는. 책임을. 예. 그래서 경영을 우선 알아야 하고요. 경영. 또 거기에 대한 법과 정책도 알아야 하고 일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정보와 윤리 또 조직문화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특히 AI 시대에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AI 리스크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최고의 보안 전문가는 가장 많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 사람, 조직, 경영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구축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보안에서 좀 더 자유롭고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 우리 보안 전문가이신 최재형 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보안은 왜 우리 모두의 책임인가를 한 말씀으로 좀 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경기 TV에서 이런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안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신뢰를 지켜주는 일이다. 예.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보안의 습관이고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들을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기업은 투자하고 전문가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사람은 작은 방심으로 사고가 시작될 수 있기에 또 이들의 사고는 한 사람의 신고와 한 번의 확인이 거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와는 구경꾼이 아니다. 그리고 기업도 정부도
전문가도 국민도 모두 당사자이다. 네. 함께하면 보완이 되고 함께 이루면 석세스 스토리가 된다. 오늘 지금까지 경기TV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이진영 PD님 오늘 장시간 동안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를 오늘 피디님 통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또 관심을 갖게 되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보안은 뭐 어떻게 막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을 지키는 문화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최재형 대표님과 함께 AI 시대의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시소의 역할, 그리고 사람 중심의 보안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보안은 기술이 아니고 사람이고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편리해지지만 동시에 더 책임감 있게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 보안은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 습관이며 조직의 미래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경기TV도 앞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보안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최재형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TV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 파워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